어서 오세요. 예. 네. 처음 듣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 이슈를 할 때, 데이터하고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그냥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는 많은 경우는 자기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소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저출산 이야기도 많이 가만 들여다보면 수많은 이해 집단들이 지금 정부 돈을 빼먹겠다고 나서고 그거에 맞는 이야기들로 세상을 덮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나 연구 결과나 무슨 다른 나라의 사례들에 대한 심층 분석도 없이 데이터도 짜집기 하고 아주 편의적으로 선택하고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한국에 왜 저출산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낮으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한국이 왜 더 저출산이 낮으니까 어떤 걸 해야 된다고 했던 얘기들이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냐. 그 이야기를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최신 경제 뉴스. 예, 경제 뉴스를 하는데 저는 요새 상당히 좀 불안한데요. 최근에 영국의 보수당이 지방선거에서 아주 대패를 했거든요. 이제 그 주된 원인이 사실은 브렉시트 이후에 계속 경제가 나쁜 거죠. 영국 경제 지금 상당히 나쁘거든요. NHS라고 그래가지고 의료 공무원들 전원 지금 길거리에서 막 파업 중이고, 국민들은 아파도 의사도 몇 달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10% 이상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경제가 나쁘면 집권당은 선거에서 이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요새 경제 기자들한테 전화를 잘 안 받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 없어요. 윤 정부가 지금 노동시간 유연제 꺼내놨다가 흐지부지 됐죠. 그리고 경제가 이런데 아무런 주도적인 경제 정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코멘트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킨 법안이 왜 나쁜가 이거 외에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간만에 정부가 뭐 하겠다고 나왔던 게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통법은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진 거죠.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거든요. 단통법이 뭐냐면 그 당시에 통신사하고 단말기 제조회사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고객을 잡기 위해서 통신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통신 보조금 상한선을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통신사 그 당시에는 삼성의 갤럭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고객 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는 적극적으로 신형폰 나오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겠죠. 근데 정부가 지원금을 못 주게 하니까 간접적으로 대리점들한테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이걸 팔면은 공식적으로는 이만큼 정부 규제대로 30만 원 이상은 단말기 보조금 주지 말라고 그러고 너 이거 팔아주면 50만 원 너한테 줄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신 단말기 판매점들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50만 원을 다 자기가 갖지 않고 통신사가 준 30만 원에다가 30만 원, 40만 원을 더 깎아서 붙여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법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벽 2시에 막 온라인으로 하거나 어디 안 보이는데 줄 서가지고 꾸닥딱 해치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값을 주고 산 사람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자기는 100만 원에 샀는데 누구는 50만 원에 샀다 그러니까. 그쵸. 그걸 가지고 언론사들이 온통 단말기 대란이라고 그래요. 아니, 누가 물건을 좀 비싸게 사고 싸게 샀다고 해서 그게 네. 나라의 난리가라고 볼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떠들썩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이제 좀 비싸게 샀다고 생각한 사람이 내가 호갱이 됐다 그래서 호갱이라는 단어가 그때 유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문제는 뭐였었냐면 그 보조금 상한선에 규제가 있는 게 문제였거든요. 네. 기업이 물건 깎아주겠다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해요? 그죠? 그쵸. 말도 안 돼. 근데 그걸 뭐 과소비를 한다는데 뭐 온갖 명분을 가지고 그걸 막아놨던 건데 그랬는데 그걸 더 강화해가지고 옆에 하고 가격도 다 공시해라, 처벌 강화하고 무조건 형사 처벌하겠다 이렇게 만든 게 단통법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들만 전 세계에서 단말기를 가장 비싸게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단통법은 단지 통신사만 좋은 법이고 단말기를 똑같이 비싸게 다 사자는 거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통신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신비는 거의 안 올라가는데 통신비는 뭐 2.9% 지난해부터 올라갔다는데 사용량은 몇십 % 올라갔으니까. 네네. 근데 저기 단말기 구매 비용은 한 9.5%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었던 단통법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가격을 못 내리게 하는 거는 정부는 가격을 담합해서 안 내리는 걸 처벌해야지 네네. 가격을 내리겠다는 걸 못 내리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 단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도서정가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책값 도서점 망한다고 도서 가격을 못 내리게 하고 뭐 이런 아주 악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윤 대통령이 대형 유통점 강제 휴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인데 그거 벌써 또 포기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지난번에 노동시간 유연제도 나왔다가 그냥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죠. 네. 이 단통법을 폐기하는 거를 실천을 하면 그나마 시장 경제 쪽으로 조금 가는 건데 이걸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들 얘기하는 게 총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예요. 그러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그럼 또 어떻게 되겠다는 건가? 결국에는 그냥 계속 정권은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어가지고 과연 그것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해 줄 거냐, 얼마나 이해해 줄 거냐, 그 상황 되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여서 걱정이 되죠. 이게 보시면 지난 2016년 총선 뭐 대선 이럴 때 그때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똑같이 통신비 내리겠다, 휴대폰 기본요금제 폐지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 통제를 약속을 해서 이 시장 경제에 철학을 가진 보수 정당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정부가 이번에는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저출산은 경제개발의 결과고 성공의 결과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의 결과다.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보다 압축적으로 저출산을 빨리 갔냐? 압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서 그렇고 우리 뒤에 산업화하는 나라들은 더 빨리 간다. 그런 얘기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국하고 대만 사례를 비교하고 우리하고 일본을 비교해도 저출산 정책을 썼던 그 정책들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부작용만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 대만은 그런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안 썼어도 중국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경제 개발을 하니까. 우리도 일본은 우리 같은 정책을 안 썼어도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먹히지 않았는데 지금 하는 건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고출산 정책이잖아요. 그건 먹히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출산 정책이 먹히지 않았다는 거는 정부가 나라 한 나라 떠들어 봐야 국민들은 자기가 낳고 싶은 사람 낳고 싶은 숫자만큼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는 소위 고출산 정책이
맞아떨어지려면 낳고 싶은데 안 낳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얼마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통계도 없어요. 낳고 싶은데 안 낳는 사람이 얼마나. 그냥 네. 설문조사도 이건 대답이 안 돼요. 설문조사에다면 사람들이 저출산은 나쁜 거 이러니까 청년들이나 여성들, 남성들한테 물어보면요. 나는 애 안 낳겠습니다.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네. 그 대답은 그렇게 솔직한 대답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저출산 요인이 여성지위 상승이고 경제활동 참여 증가고 영아 사망률이나 의료 발달이고 피임 기술이 더 늘어났고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이걸 뒤집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쵸. 예,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중국하고 대만이 같이 갔다. 그러니까 일가구 일자녀 정책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괜히 사람들이 인권만 침해했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특별히 뭐 저출산이 세계 최하니까 지방부터 소멸해가지고 이제 시뻘겋게 해가지고 보면 다 소멸되고 나면 뭐 남는 데가 없잖아요. 제주시하고 서울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다 없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소멸 지역이 된다. 근데 저것도 웃기는 기준이에요. 저게 기준이 뭐예요? 지방이 소멸된다는 기준이. 거주 인구가 준다. 한 시가 되려면 얼마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한 시에 들어가는 인구 기준 숫자를 낮추면 되잖아요. 꼭 30만이 돼야 도시라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10만도 네. 도시고 5만도 도시고. 네. 그럼 소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그냥 어떤 지금의 기준을 적용하면 저런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인구가 꼭 그렇게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도시마다 인구 무지 많은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인구 많으면 혜택 준다고 얼마 전에 또 특례시가 또 생겼더라고요. 자, 예, 참. 이게 저출산 요인이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청년의 삶이 어려워가지고 M4 세대다. 네. 일자리가 없어서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네. 그죠? 예. 두 번째는 주거 비용이 높아서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싸게 해주자는 얘기들이 우선 막 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여성들한테 또는 애를 기르는데 우리나라의 근로 조건이 너무 안 좋다. 장시간 근로해서 그렇다. 네. 남녀 불평등 때문에 그렇다.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를 다 독박 쓰기 때문에 이 월라벨을 확산하면 평등한 일터를 맞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의료비 및 돌봄 부담이 너무 크다. 네. 이것도 양육 비용이죠. 교육 비용이 워낙 높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인가 하나씩 따져보자. 네. 자, 독박 쓴다는 얘기 한번. 이 자료는 지난주에 그 김대우 소장님이 주최했던 저출산 토론회에 거기서 발표하셨던 최혜범 사무총장님의 네. 발표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외부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제가 네. 그냥 인용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쓰는 건데 이거예요. 뭐 이게 그 보상받지 못한 무노동 시간, 그러니까 이게 노동 시간 중에 네. 그 남성이 여성은 지금 136시간을 하는데 남성은 45시간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네. 이제 일본의 59시간, 스페인의 109시간, 덴마크의 186시간에 비해서 우리는 남자들은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자들이 애를 안 낳는다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게 분노의 숫자라고. 저기 네. 보시면 2009년에 비해서 2014년은 남자가 가사노동하는 시간이 3분 줄었고 여자는 6분밖에 안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 참 이런 통계도 있네요. 예, 이래요. 이러면 여자들이 애 낳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데이터를 한번 잘 보시면요. 남자 여자가 일을 회사에 가서 돈 버는 일이 있고 집에 와서 돈 안 받고 하는 가사노동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한국이 어떻게 하냐면 무보수 가사노동 시간이 남자가 49시간이고 여자가 215시간이에요. 네. 월등한 차이가 있죠.
근데 돈 벌어온 데 쓰는 남자의 노동 시간이 어떻게 돼? 419고 여자는 269밖에 안 돼요. 임금 근로 시간. 네. 임금 근로 시간이.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는 거 집에서 일하는 걸 다 합쳐버리면 남자가 468시간이고 여자가 484시간이에요. 네네.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16. 분이에요, 분. 16분. 16분. 차이 없죠. 그러면 왜 남자가 무모수 노동 시간이 길어요? 돈 벌어오는 걸 남자들이 다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여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게 적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맞벌이를 적게 하는 거예요. 네.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아? 어느 게 더 스트레스 받아요? 돈 받고 하는 일하고 네. 집에 가사 노동하고 어느 게 더 인텐시브한 일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얘기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어느 게 더 인텐시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것도 자녀를 둔 세대만 딱 보면요. 맞벌이 비중이 OECD가 58.5인데 우리가 29%예요. 그러니까 저런 편차가 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참. 남편이 가서 회사에서 죽으라고 돈 벌어 왔는데 네. 피곤한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다 그것도 내가 다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래야 된다고들 하니 참. 네. 근데 그래서 이 통계 그런데 저 통계를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애는 어느 세대가 나요? 중년이 나요? 청년 세대가 나요? 청년이 낫죠. 남편의 가사 참여도가 노년은 54%고 중년이 64%고 청년은 78%예요. 가사 참여 평균 시간이 분이 80분 133분이에요. 이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청년 세대는 네. 저희 세대처럼 살다가는 다 이혼당해요. 그렇죠. 다 가사 이동하고 가사 시간 많아요. 네. 부부 같이 맞벌이 하는데 주말에 어린애를 부인한테 맡겨놓고 남편은 골프 치러 갈 수 있는 남편 요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노인애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저런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독박 쓰는 것도 아니고 독박 때문에 애 낳는 세대는 다 남편들도 기여한다 이거죠. 네. 옛날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그런 거예요. 육아나 보육에 그 정부 지원이 낮아서 애를 안 낳는다. 그러니까 그죠? 맞벌이 여성들이 맞벌이 남성처럼 예. 일할 수 있게 애가 있어도 복지를 막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렇다면서 여야 그래서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프랑스는 어떻게 저출산 정책에 성공했냐. 네. 그래서 머리 맞대고 지금 프랑스 공부하려고 한불 클럽이 한다 그러고 스웨덴이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출산율 대반전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우리보다 복지가 훨씬 높은 나라들이죠. 스웨덴하고 프랑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높으면 애를 많이 낳을 거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죠. 네. 프랑스와 스웨덴에 누가 애를 낳느냐를 보면 돼요. 자, 2019년에 스웨덴의 신생아 중에 네. 엄마가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은 한 사람당 2.1명을 낳아요. 근데 자국민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은 1.74가 낳아요. 네. 그 누가 이걸 올려놓은 거예요? 이민자들이야. 이거는 이때 이민은 한 세대만 봐서 그래요. 사실은 할아버지가 이민 왔어도 우리 같으면 이민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까지 치면 외국인의 비중이 훨씬 더 커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보실래요? 자국민이 1.83인데 아프리카에서 온 출신자들은 2.74명을 낳아요. 영국에서 이게 출산율, 영국의 백인들 엄마가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1.5명밖에 안 나요. 네. 그런데 외국에서 타고 이민 온 사람들은 2.5에서 2명 이상 나요. 네네. 자, 영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30%가 이민자의 자녀예요. 1세대 이민자. 그죠? 그래서 이게 복지 때문에 낳는 거예요. 이민 정책 때문에 나는 거예요. 애를 낳는 젊은 여성, 그것도 애를 많이 낳는 국가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엄마고 아버지인데 그 영국에서 신생아 중에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 중에 어느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냐 하는 게 변화하거든요. 근데 보면 폴란드, 파키스탄, 인도, 루마니아는 2010년만 해도 제일 바닥인데 여기서 막 3위, 2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 루마니아 출신, 방글라데시, 그다음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 소말리아 이런 사람들이 영국 와서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북구 유럽의 출산율을 보세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인데 핀란드가 스웨덴보다 훨씬 낮죠. 네. 노르웨이보다도 낮죠. 네. 근데 그 세 나라의 이민 1, 2세대의 인구 비율을 보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순이죠. 그러니까 저 출산율이 뭐예요? 그대로 이민 온 외국인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위가 겹치네요. 네, 네, 그 겹쳐요. 그대로. 그래서 프랑스의 그 60세 미만 프랑스 인구의 30%는 이미 외국인이에요. 그다음에 독일에 그 여기 보시면 전체 출생이 한 25% 독일도 외국인 출신이에요. 네네. 영국은 저기 10세 이하 인구가 파키스탄 출신의 아동들이 백인보다 2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계통 인구가 영국계 백인. 네, 백인보다 2배가 많아요. 10세 이하가.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복지 때문에 애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게 보시면 이게 영국인데 2010년에 보면 폴란드 출신의 엄마들이 낳는 애가 2만 명이 넘어요, 한 해에. 신생아가. 네. 예? 여기 보시면 파키스탄이 낳는 애들이 17,50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막 그 탑 10에 있는 국가의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이민자가 20만, 30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들의 출생 기여다라고 저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네요. 예, 그래서 북구 유럽, 이게 이제 영국의 이민 온 여성들의 출산율이고 밑에가 영국에서 저 자국민, 이민 안 온 사람들의 출산율 격차가. 프랑스네요, 프랑스. 프랑스가. 네, 네. 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격차가. 그죠? 네. 그래서 뭐 프랑스가 복지로 출산율을 높였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노동시간이 길어서 애를 못 낳는다? 아까 제가 보시면 네. 이게 우리나라 노동시간 감소거든요. 네. 80년대보다 지금 2달 일을 덜해요.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이. 근데 노동시간 줄이는 동안에 출산율이 늘어났어요? 거꾸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데이터하고 하나도 안 맞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 격차가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냐?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16.6%로 OECD 평균 11.1%보다 높아요. 네. 근데 상대적 빈곤율이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은퇴자들이에요. 우리 고령인구 50%가 상대적 빈곤율이잖아요. 네. 고령인구 싹 빼고 근로 연령층 보면 OECD 평균하고 똑같아요. 애를 뭐 은퇴한 65세 이상이 나요? 아니잖아요. 네. 예. 상대적 빈곤율, 근로 연령층, 애를 낳아야 되는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미국 17.8%, 이스라엘 16.9%보다 낮아요, 우리가. 네네. 그죠? 네. 저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3.0 정도 되는 나라잖아요. 네. 미국이 1.78 그때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빈곤율. 그다음에 진위계수도 똑같아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근로연령층이 낮아요. 소득 네. 격차는. 네. 우리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세금이 적은 나라거든요. 부자들이 다 내줘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세후 소득은 세전 소득이 4만 6천 원인데 6천 달러인데 구매력 중에서 4만 2천 달러로 해서 이 새우에 쓸 수 있는 구매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일, 영국, 미국, 일본보다 높아요.
경향신문 자료네요. 예. 2015년. 예. 네. 예.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나죠? 우리보다. 주거비용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전세제도가 있어서 주거비용이 무지 싼 나라거든요. 그래서 주거비용 평가하면 OECD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리투아니아하고 한국이에요, 뒤에서. 근데 무슨 주거비용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고 그래? 가구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용을 총 계산했을 때 얼마냐? OECD가 19% 그리고 15%예요.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다는 것들이 너무 단순 논리인 거예요. 이런 논리들이에요. 그 집값은 사람들은 집을 싸게 주면 애를 많이 낳는 줄 알아요. 연구 결과는 이래요. 미국에서 그런데요. 집을 싸게 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막 이제 야 집값 싸다 하니까 이제 뭐 햄스터가 뭐 집값이 집 들어가듯이 집값이 하나? 올라가면 네. 집을 가진 사람은 애를 더 낳고요. 집을 안 가진 사람은 애를 덜 낳아요. 왜 그래? 왜 그러죠? 자기 재산이 늘어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집값이 1만 불이 올라가면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출산율이 5% 늘어요. 근데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2.4% 낮아져가지고 집값이 10,000불 올라가면 출산율이 0.8% 높아져요. 네네. 특히 이게 뭐에서 더 중요하냐면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백인이 늘어나요. 백인의 자가 모의율이 높으니까 그 흑인이 떨어져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첫째, 둘째로 보면요. 첫째는 네. 그 되게 젊은 부부잖아요. 집이 네. 없는 비중이 크잖아요. 네. 그때는 집값이 올라가면 그게 뭐 사든 월세를 살든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애 낳는 걸 뒤로 미루고 줄어요. 근데 둘째는 늘어요. 둘째는 이미 집을 가진 상태에서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더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집값을 그냥 낮추게 싸게 주면 애 많이 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건 이제 어디를 미국의 경우를 들어서 쓴 페이퍼군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단순 논리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네. 자, 교육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사교육비 무지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가구당 뭐 강남은 얼마 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우리 공교육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사람이 대학을 아들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팔고 논을 팔아서 보냈어야 돼요. 그래서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소 팔고. 네, 소 팔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75년에 등록금 26만 원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내 1인당 국내 총 생산 소득이 29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야. 그래서 1년 벌을 수 있는 돈의 90%를 등록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못 먹고 살죠, 그죠? 1년, 그것도 세금도 내기 전에 소득에 네. 89.7%가 사립대 등록금이었어요. 저 26만 원이. 80년에 68%고요. 지금 2020년이 752만 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가구당 1인당 그게 3,76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0%밖에 안 돼요. 그 비율은 급감했네요. 그럼요. 사교육비도 우리가 많다라고 절대 금액으로 보면 많은 것 같죠. 가구 소득 대비로 보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도 거짓말이에요. 일정 부분은 이유가 되겠죠. 네.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낳는 사람이 많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통계나 이제 이런 방송의 의미는 내 주변엔 그런 사람이 있던데 저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몇 명 있던데 갖고 우리가 그 분석 진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통계를 그러니까 분명히 낳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하나도 없는 사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많아야 출산율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포션이 적은데 거기다 돈을 때려 넣으면 돈만 많이 들어가고 실제 출산 효과는 안 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출산에다 보조금을 넣으면 낳을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미 낳을 사람들이. 그리고 기간만 땡겨요. 그리고 그 기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보면 잠시 보조금 주둔에 올라갔는데 미리 낳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더 줄어요. 이게 실제 순증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정부가 애 들라라 그랬을 때도 낳고 싶은 만큼 다 자기가 낳은 것처럼 지금도 돈을 줘라 그래 봐도 낳을 사람은 낳고 안 낳은 사람은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들어오는 얘기가 뭐냐면 복지의 부족이다. 그러면 이제 좌파 교수들이었는데 제가 그럼 질문을 학생 때 했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대체 얼마나 그럼 복지를 해야지 그러면 이게 좀 바뀌냐 이 감소세가. 그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대요. 그러니까 전인 미답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보지 말고 계속 그냥 복지를 쏟아 부어야 된대요. 아니 뭘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위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복지의 부족인 건 맞고 그러니까 이 복지의 부족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냥 무작정 돈을 막 쏟아 부는 수밖에 없대요. 지금까지 300조 썼는데. 아니면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럼 어떡하겠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없어져요? 선진국 다 없어지는데. 그게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데 2.1 미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없어지냐의 문제지. 그죠? 근데 하우징 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고 교육을 돈 안 들고 시킬 수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근데 싱가포르가 1.0이거든요. 출산율. 우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정책이 워킹 한다고 그러죠? 그러네요. 이게 출산율에 관련된 변수가 무지무지 많아요. 영향이 있는데. 그렇죠. 2016년에 기대치 않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게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글쎄요. 그게 뭘 했을까요? 그게 그때? 민주당이 강한 카운티는 출산율이 줄고 공화당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출산율이 한 2% 정도 올라가요. 트럼프 기간에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그 2년 후간의 출산율 변화를 보면 2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당장 비용 이런 거보다도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에 상당한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은 트럼프 되니까 미국이 망할 거다.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니까 출산을 덜 하는 거고 공화당 사람들은 트럼프가 됐으니까 나라가 이제 제대로 갈 거라 가지고 출산을 더 해요. 그건 그냥 추측이죠. 추측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일단 현상으로 나타난 거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래 그거를 논문을 조사해 가지고 민주당하고 공화당 지지가 높은 주별로 출산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벤트 어널리시스라고 그러죠. 트럼프 당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그래봐야 변화가 이제 전보다 1.2%니까 출산율에 그러니까 2.1명 나는 거에 2%라고 그래봐야 0.03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이 출산에 의한 의사결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러네요. 그죠?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지금까지 밝혀진 통계가 시사하는 거는 낳고 싶은데 낳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낳고 싶지 않은 거라서 돈 주면 여유롭고 돈 많은 사람한테 복지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애를 많이 낳아요?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직장 맡고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있는 분들이 네. 더 많이 나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육아비 주고 뭐 주고 그러면 뭐야? 지금 결혼 못하고 혼자 사고 있는 싱글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결혼하고 소득 훨씬 높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 이거 지금 심지어 뭐 싱글세 걷자 뭐 이런 말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도 못 하고 있고 소득도 제일 바닥인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진짜 원인들이 뭔고 사람들이 이 저출산을 하는 그 이론적 배경이 뭔가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여성은 소득 수준에 비해서 결혼 비율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남성은 완전히 이렇게 돼요.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으면 결혼 안 하고 소득 높으면 거의 다 결혼하고. 그죠? 네. 그러면 이쪽이 애를 많이 낳는데 이쪽 사람한테 돈을 뺏어서 이쪽에 주자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억울하고 인생 사는 게 외롭고 힘든데. 네네. 그래서 그리고 여긴 돈 안 줘도 다 지가 길러요. 그렇죠. 보세요. 정부가 돈 안 줘도 기르면서 그렇게 사교육비 많이 쓴다며. 그렇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돈 안 줘도 사교육비 쓰면서도 낳고 길렀잖아. 그렇죠. 근데 왜 돈을 줘야 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돈 안 줘도 낳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보면은 뭐 대기업 맞벌이 친구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그 선배들 보면은 방학마다 영어 캠프 외국으로 보내가면서 계속 키웁니다. 그래도 아등바등 산다면서 막 교육비 문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은 저기 앞에 단톡방을 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끊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좀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된 것들은 지금까지 보듯이 통계나 이론적 근거가 희박한 단순 의견들이에요. 다 단순한 의견. 그리고 거의 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주관적 이해고 의견일 뿐이고 아주 단순 논리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된 것들을 통계나 이론 이걸로 이제 찾아보려고 하신 거잖아요. 아 정말 그런가? 했는데 아니더라라는 거가 결국에는 그동안 쭉 지금까지 해주신 거네요. 이게 결론이라는 거네요. 정말 그게 통계가 있나? 설명 가능한가? 하고 찾아보셨던 건데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어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수시 많아요. 그래서 그 복지 때문에 유럽이 늘었냐? 늘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더라. 상당 부분은 이민이에요. 이민 정책이에요. 이민 정책이고 교육비는 산업화되면서 우리가 교육비 비중은 점점 더 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비 무상으로 해서 애를 많이 낳는 거냐? 그러니까 프랑스가 높은데 그 비슷한 정책 쓰는 데 많거든요, 유럽에. 그런데 다른 나라는 또 그렇게 안 나타나요. 제가 아까 싱가포르 그렇죠. 싱가포르 그런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홍콩이 그 퍼블릭 스쿨들이 영국계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영국 학교 보내요. 근데 그거 다 무료예요. 무료예요. 그래서 그런데 홍콩의 출산율이 우리가 거의 유사해요. 안 나요, 그래서 뭐 주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었어요. 주거는 우리가 비용이 적은 편이에요. 우리가 그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은요, 집 사는 걸 거의 포기하고 살거든요. 거긴 집 사는 거 무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가 보유율이 저희 10% 미만이에요. 그런데도 애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단순하게 막 돈 퍼서 쓰자 이 얘기들에게 이제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왜 지금까지의 출산 정책이 작동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일부 나오는 얘기는 특히나 이제 젊은 뭐 정치인 뭐 대표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도 있고 뭐 등등 포함해서
결국에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명준 씨도 있고 합니다. 그 저희 출연도 한 적 있는 이 국민의힘의 당원인 친구인데 젊은 친구인데 결국에는 연애 그다음에 결혼, 출산으로 하는 그 고리인데 다들 출산만 본다. 근데 연애 결혼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 있는 그나마. 그래서 그게 이제 출산 정책도 안 하는 건데 그 결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게 돈으로 되면 출산정책 성공하죠. 그죠? 근데 안 됩니다. 이 정치적 아젠다들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것도 마저 설명을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정치권도 그러니까 그렇고 언론도 그거 받아다 쓰는 것도 그렇고 다 이제 이거의 재확산이잖아요. 재확산인데 이것 때문에 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육비 늘려야 되고 네. 그리고 정치권은 그러잖아요. 경력 단절 없애야 되고 뭐 그쵸. 육아에 프렌들리한 거 하고 여기저기 보육하고 젊은 층한테 싼 집 공급해주고 보증금 세금 감면해주고 다 좋잖아요. 그쵸. 그럼 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작동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은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단순 의견들과 주관적 편견 그리고 거기에 이해가 걸려 있는 자들의 정치적 아젠다들만 범벅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앞서 이제 통계나 이론의 근거가 없다는 거를 오늘 방송에서는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이게 아니라 집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 혹시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또 교수님이 통계로 찾아갖고 아니라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채팅이나 뭐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결혼 부분으로 어떻게 좀 가겠네요. 결혼과 출산의 연관 부분, 그다음에 출산의 의사결정이 과연 비용 부분만이냐. 왜 아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애를 더 낳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뭐, 또 일부는 페미니즘이 다 망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정치적 아젠다예요. 그죠? 엔티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죄를 페미니즘에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전 세계 페미니즘이 다 그렇게 극성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북한에 무슨 페미니즘이 있겠어요. 근데 북한도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아주 비판적으로 이걸 보고 국가의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어떡할 거냐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저출산이라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가족 관계의 변화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애를 조금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그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세이프티 네트워크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아직도 한 두세 번 더 강의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또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식이 있는 분들은 또 오늘 아니면 어제 왜 결혼 안 하냐, 왜 애 안 낳냐 이런 분이 있을 거고 또 저를 포함해서 안 하는 사람들 결혼 안 했거나 아니면 애 안 낳는 결혼하고도 그런 분들은 또 그마다의 또 면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저희가 마저 이 이야기 이 주제로 계속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